서울의 심장부 SY그룹의 본사 꼭대기 층에 위치한 회의실은 숨 막히는 침묵에 잠겨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회의실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 중심에는 그룹의 총수인 강민준이 앉아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길고 긴 테이블에 둘러앉은 임원들의 얼굴을 차례로 훑었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임원들은 마치 칼날 위에 선 듯 긴장했다. 강민준은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의 얼굴은 정교하게 조각된 대리석상처럼 차갑고 단단했으며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낮고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의 지휘 아래 SY그룹은 지난 6년간 무섭게 성장하여 대한민국 재계의 정점에 섰다.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가 끝나자마자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가 제안한 내용은 방대하고 혁신적이었지만 동시에 엄청난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다시 한번 강민준에게로 쏠렸다. 그의 결정 하나에 수천억 원의 자금과 회사의 미래가 달려 있었다. 민준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수식과 시장 분석 데이터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모든 변수를 계산했다. 몇 분 같은 침묵이 흐른 후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결정은 내려졌고 그의 논리는 반박할 여지가 없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굳은 얼굴로 회의실을 빠져나가자 민주는 홀로 남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성공, 부, 명예, 세상 모든 것을 손에 쥔 남자.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불렀다. 하지만 그 자신은 알고 있었다. 자신의 심장은 6년 전 그날 이후로 멈춰버렸다는 것을. 끔찍한 빗길 교통사고로 아내와 어린 딸을 한꺼번에 잃은 후 그의 삶은 잿더미가 되었다. 그는 슬픔에 잠기는 대신 이를 선택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에만 몰두하며 스스로를 학대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내의 마지막 모습과 딸의 웃음소리가 떠올라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SY그룹의 눈부신 성장은 그의 처절한 도피의 결과물이었다. 도시의 화려한 불빛이 그의 공허한 눈동자에 비쳤다 사라졌다. 그때 그의 충직한 비서이자 유일하게 속내를 털어놓는 상대인 최진혁 실장이 조용히 다가와 보고했다. 그룹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재래시장 활성화 프로젝트 부지를 직접 방문할 시간이라는 것이었다. 민주는 잠시 망설였다. 시끄럽고 복잡한 장소는 그가 가장 기피하는 곳이었다. 하지만 그건 역시 일의 연장이었다.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번잡한 남대문 시장의 입구에 최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리는 강민준과 초의 실장의 모습은 주변 풍경과 완벽하게 이질적이었다. 잘 다려진 최고급 수트와 냉정한 표정의 민주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 같았다.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각종 음식 냄새, 상인들의 외침이 뒤섞인 혼돈 속으로 그는 무표정하게 발을 들였다. 최 실장이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에도 민준의 신경은 온통 다른 곳에 쏠려 있었다. 그는
이런 혼잡함 속에서 아내와 딸과 함께 했던 평범한 주말을 떠올렸다. 솜사탕을 들고 웃던 딸의 얼굴. 그런 딸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던 아내의 모습. 기억은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그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고통스러운 상념을 떨쳐내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시끄러운 소음의 장막을 뚫고 맑고 천가한 노랫소리가 그의 귓가에 날아와 박혔다. 그것은 어린 소녀의 목소리였지만 이상하게도 사람의 마음을 끄는 깊은 슬픔과 호소력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냉정한 심장에 아주 작은 파문이 일었다. 시장의 한쪽 구석, 낡은 담벼락 아래에 작은 소녀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달아빠진 옷을 입고 얼굴에는 때가 묻어 있었지만 그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소녀의 목소리는 아름다웠다. 소녀의 옆에는 허리가 구부정한 할머니가 앉아 낡은 깡통을 들고 있었다. 민주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이내 무관심하게 고개를 돌리려 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소녀의 작은 손에 닿는 순간 강민준의 세상은 그대로 멈춰버렸다. 숨이 멎었고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아졌다. 소녀가 노래에 맞춰 허공에 작은 손을 젓고 있었는데 그 네 번째 손가락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분명했다. 그가 아내에게 주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결혼 반지였다. 그 반지는 민준이 직접 디자인한 것이었다. 심플한 백금 밴드에 아내의 눈동자를 닮은 작은 사파이어가 박혀 있었고 반지 안쪽에는 두 사람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6년 전 사고 현장에서 아내의 시신은 수습되었지만 반지는 끝내 찾지 못했다. 경찰은 사고의 충격으로 어딘가로 튕겨 나갔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런데 그 반지가 지금 처음 보는 어린 소녀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었다. 민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이성과 논리는 순식간에 증발해버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소녀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가기 시작했다. 그의 안에서 억눌려 있던 무언가가 폭발하며 그를 집어삼켰다. 초에 실장이 놀라 그의 팔을 잡았지만 그는 뿌리치고 앞으로 나아갔다. 얘야.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평소의 침착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눈은 오직 소녀의 손에 박힌 반지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접근과 절박한 표정의 노래를 부르던 소녀와 할머니는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소녀를 자신의 등 뒤로 감쌌다. 그녀의 눈에는 세상에 대한 깊은 불신과 경계심이 가득했다. 민주는 다시 한번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소녀에게 손을 뻗었다. 그 반지를 확인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겁에 질린 두 사람에게 위협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할머니는 소녀의 손을 잡아 끌고는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시장의 복잡한 골목 사이로 쏜살같이 사라졌다. 잠깐만요. 거기서요. 민주는 이성을 잃고 그들의 뒤를 쫓았다. 그의 비싼 구두가 흙탕물을 밟고 잘 차려입은 수트가 사람들과 부딪히며 구겨졌지만 아무래도 좋았다.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저 반지를 놓쳐서는 안 된다.
초의 실장과 경호원들이 뒤늦게 그를 따라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시장 지리에 익숙한 듯 미로 같은 골목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며 시야에서 점점 멀어졌다. 민주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제발 멈춰달라고. 아무것도 해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그의 외침은 시장의 소음에 묻혀버렸다. 마침내 그는 그들을 놓치고 말았다. 민주는 낯선 골목 한가운데에 멈춰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완벽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수트는 더러워졌으며 그의 얼굴은 절망과 혼란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6년 동안 단단하게 쌓아 올렸던 이성의 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잿더미가 되었던 그의 심장의 희망이라는 작은 불씨가 혹은 더 큰 절망의 씨앗이 심어졌다. 뒤따라온 초의 실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에게 다가왔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한참 동안 허공을 응시했다. 소녀의 겁에 질린 눈망울과 할머니의 경계심 가득한 얼굴, 그리고 그 작은 손에서 빛나던 반지의 모습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환상이 아니었다. 분명한 현실이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강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초의 실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이전의 냉정함을 되찾았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무서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지옥의 밑바닥에서라도 기어 나오겠다는 듯한 목소리로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주어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다른 절박하고도 무서운 집념을 담고 있었다. 최 실장,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 오늘 밤 안으로 저 아이와 할머니를 내 앞에 데려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강민준이 사라진 두 사람의 흔적을 놓친 바로 그 시각. SY그룹의 핵심 부인 전략보안실은 전례 없는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평소에는 국가급 사이버 테러나 기업 기밀 유출과 같은 거대한 위협에만 가동되던 시스템이 지금은 단 2명, 노파와 어린 소녀를 찾기 위해 총동원되고 있었다. 최진혁 실장의 지휘 아래 수십 명의 최고 분석가들이 서울시 전역의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강민주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보안실 한가운데에 서서 거대한 스크린 월에 펼쳐지는 수백 개의 분할 화면을 응시했다. 시장 입구부터 시작하여 가능한 모든 퇴출로, 골목, 그리고 연결된 지하철역까지 모든 영상이 샅샅이 검토되고 있었다. 그의 눈은 불타는 듯 이글거렸고 굳게 담은 입술은 그의 초인적인 집중력과 다급한 심정을 대변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분석가들의 표정은 어두워졌다. 두 사람은 마치 연기처럼 사라진 듯했다. 그들은 전문적인 도망자처럼 CCTV의 사각지대만을 골라서 이동했으며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가는 기술 또한 예사롭지 않았다. 최 실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다가와 보고했다. 그들의 동선을 마지막으로 포착한 것은 시장 뒤편의 낡은 상가 건물을 빠져나가는 모습이었다. 민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뼈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힘을 주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그는 감정에 휘둘리는 대신 기계처럼 냉철하게 다음 지시를 내렸다. 그는 그 상가 건물을 중심으로 방영 5km 내의 모든 교통카드 사용 내역과
통신 기록을 조회하라고 명령했다. 그의 권한으로 불가능한 일은 없었다. 한편 SY그룹의 다른 한 축인 강태식 전무는 자신의 호화로운 집무실에서 값비싼 와인을 음미하고 있었다. 그는 오늘 이사회에서 조카인 민준에게 또다시 제안이 꺾인 것을 곱씹으며 불쾌한 심기를 달래는 중이었다. 강태식은 선대 회장이었던 형의 외아들인 민준에게 회사를 물려준 것을 평생의 한으로 여기는 인물이었다. 그는 민준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그 젊음과 오만함을 혐오했다. 그때 그의 책상 위에 놓인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보안실 내부에 심어둔 정보원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메시지의 내용은 지극히 간단했지만 태식의 미간을 찌푸리게 만들기에는 충분했다. 회장님, 현재 그룹 전체 보안팀 동원, 노파와 소녀 수색 중. 태식은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일에 미쳐 사는 냉혈한인 강민준이 고작거지 모녀를 찾기 위해 이 난리를 피운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다. 처음에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변덕스러운 조카가 잠시 감상에 젖었거나 혹은 그들이 어떤 사소한 잘못이라도 저질렀을 것이라고 치부했다. 하지만 잠시 후 도착한 두 번째 메시지는 그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다. 수색 범위, 서울 전역으로 확대. 회장님, 직접 지휘, 사활을 건 모습. 강태식의 뇌리에 처음으로 의문이 싹 텄다. 무언가 이상했다. 다시 보안실. 분석팀 중 한 명이 외쳤다. 찾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쪽 스크린으로 쏠렸다. 그들이 놓쳤던 작은 구멍가게의 CCTV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할머니가 다급하게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있었다. 그녀의 등 뒤에는 겁에 질린 소녀가 꼭 붙어 있었다. 그들은 곧바로 인근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작지만 결정적인 단서였다. 최진혁은 즉시 지하철 공사와 경찰의 협조를 요청하여 해당 교통카드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강민준의 타는 듯한 시선이 실시간으로 갱신되는 데이터 지도를 쫓았다. 카드는 여러 번의 환승을 거쳐 서울의 서민들이 모여 사는 낙후된 지역의 한 역에서 마지막으로 사용된 기록을 남기고 있었다. 목적지가 드러난 순간이었다. 민주는 즉시 최 실장에게 보안팀 전개 요원들을 이끌고 해당 지역으로 출동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직접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자신의 등장이 오히려 그들을 더 깊은 곳으로 숨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초의 실장에게 신신당부했다. 절대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지 말고 조용하고 안전하게 모셔오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같은 시각 강태식은 자신의 정보원에게 더 자세한 보고를 받고 있었다. 강민준이 시장에서 처음 그들을 발견했다는 것, 그리고 거의 이성을 잃고 그들을 뒤쫓았다는 사실까지 태식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했다. 6년 전 형과 형수가 죽었던 그 끔찍한 사고, 그리고 그 사고 현장에서 사라졌던 조카딸. 설마 그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죽었을 것이다. 그 폭발과 화염 속에서 어린아이가 살아남았을 리가 없다. 하지만 의심은 한번 싹 트자 맹독처럼 그의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아주 만약에 그 아이가 살아남았다면, 그리고 그 아이가 6년 동안 숨어 살다가 지금 나타난 것이라면 강민준이 저렇게 필사적인 이유가 설명되었다. 강태식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 깊숙한 곳에 숨겨진 개인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6년 전 사고와 관련된 비공식 보고서들이 잠들어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다. 당시 아이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는 내용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때는 혼란 속에서 유실된 것으로 처리했지만 지금은 그 글자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차갑고 잔혹하게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이 일을 강민준에게 맡겨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만약 그 소녀가 정말로 살아 돌아온 조카딸이라면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재앙의 시작이었다. 그는 자신의 오랜 해결색에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자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메마르고 기계적이었다. 태식은 낮고 빠른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사람을 좀 찾아야겠다. 늙은 여자와 10살 전후의 여자아이. 지금 내 조카놈이 혈안이 되어 찾고 있는 중이다. 그놈들보다 먼저 찾아내. 조용하고 신속하게. 찾으면 내게 먼저 데려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번뜩였다. 그는 진실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이번에야말로 흔적도 없이 제거해버릴 생각이었다. 이제 단순했던 수색은 두 개의 거대한 권력이 충돌하는 위험한 추격전으로 변모했다. 한쪽은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으려는 아버지의 절박한 추격이었고, 다른 한쪽은 자신의 추악한 비밀을 지키려는 자의 필사적인 추격이었다. 서울의 어두운 밤하늘 아래 아무것도 모르는 두 사람을 향한 두 개의 그림자가 동시에 드리워지고 있었다. 서울의 화려한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둡고 축축한 골목.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다세대 주택의 지하 단칸방이 오선희 할머니와 소녀 소라의 임시 거처였다. 방 안은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라면 국물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낡은 백열등만이 어둠을 힘겹게 밀어내고 있었다. 소라는 할머니의 품에 파고들어 가늘게 몸을 떨고 있었다. 시장에서의 소동은 어린 소녀에게 큰 충격으로 남았다. 소라는 기억이 시작된 이래로 할머니와 함께 도망치는 삶에 익숙했지만 오늘처럼 무서웠던 적은 없었다. 그 남자의 눈빛, 마치 자신을 꿰뚫어 보는 듯한 슬픔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절박함이 뒤섞인 그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할머니, 그 아저씨는 누구야? 왜 우릴 보고 그런 표정을 지었어? 소라의 목소리에 물기가 묻어났다. 오선희 할머니는 소녀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애써 태연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불안감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세상의 험난함으로부터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나쁜 사람들이란다. 아가. 우리 같은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야. 할머니는 소라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만지작거렸다. 6년 전 빗속에서 죽어가던 젊은 여인이 아이와 함께 이 반지를 맡기며 했던 마지막 부탁이 귓가에 생생했다. 제발 우리 서연이 좀 이 아이만이라도 살려주세요. 그날 이후 할머니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사고의 충격으로 모든 기억을 잃은 아이에게 소라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고 자신의 친손녀처럼 길렀다. 하지만 그들은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었다. 아이의 어머니가 경고했던
그들이 언제 자신들을 찾아낼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할머니는 소라를 데리고 전국을 떠돌며 숨어 살았다. 오늘 시장에서 마주친 남자는 그들이 그토록 피해왔던 바로 그 나쁜 사람들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비싼 옷, 차가운 표정, 그리고 주변을 압도하는 권위적인 분위기, 할머니는 직감했다. 그 남자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반지를 알아보았다는 사실을 6년간의 평화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할머니, 나 무서워. 소라가 다시 한번 칭걸거렸다. 할머니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안심시켰다. 괜찮다. 괜찮아. 할미가 우리 강아지 꼭 지켜줄 테니 아무 걱정 말거라. 그녀는 남은 돈을 털어 사온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었다. 비록 초라한 식사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서로의 온기만으로도 충분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다. 이곳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날이 밝는 대로 떠나야 했다. 더 깊은 곳으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숨어야만 했다. 그녀는 짐이라고 해봐야 몇 벌 되지 않는 옷가지가 전부인 낡은 가방을 확인하며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녀의 신경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곤두서 있었다. 새벽이 가까워 올 무렵 밖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다. 건물의 낡은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 하지만 평소 이웃들의 발소리와는 달랐다. 여러 명이었고 의도적으로 소리를 죽이고 있었으며 그들의 움직임에는 불길한 목적성이 느껴졌다. 할머니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그녀는 잠든 소라를 다급하게 깨워 벽장 안에 숨겼다. 그리고는 아이에게 단단히 일러두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소리를 내거나 나와서는 안 된다고. 소라는 겁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끓이던 주전자를 손에 들고 문 앞에 섰다. 그녀의 쭈글쭈글한 손이 가늘게 떨렸지만 눈빛만은 새끼를 지키려는 늙은 암사자처럼 사나웠다. 광 육중한 소리와 함께 낡은 나무 문이 부서져 나갔다. 검은 옷을 입은 2명의 사내가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눈은 감정 없이 차가웠고 방 안을 훑어보며 아이를 찾고 있었다. 강태식의 해결사가 보낸 자들이었다. 그들은 강민준의 보안팀처럼 정중하거나 조심스럽지 않았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 목표물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뿐이었다. 한 사내가 할머니를 밀치고 방 안으로 들어서려 하자 할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손에 든 뜨거운 물을 그에게 뿌렸다. 남자는 뜨거움을 피하며 욕설을 내뱉었다. 그 틈을 타 할머니는 다른 남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는 미친 듯이 밖으로 뛰쳐나갔다. 소라야. 뒷문으로 어서 그녀의 절규가 좁은 복도에 울려 퍼졌다. 벽장 안에 숨어 있던 소라는 할머니의 외침에 정신을 차리고 미리 봐두었던 작은 창문을 통해 밖으로 몸을 빠져나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피부에 와닿았다. 뒤에서는 사내들의 거친 고함 소리와 할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소라는 눈물을 흘릴 새도 없이 약속된 장소를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다. 할머니는 시간을 벌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늙고 병든 몸이었지만 손녀를 지키겠다는 일념이 그녀에게 초인적인 힘을 주었다. 그녀는 복도에 쌓여있던 연탄재를 걷어차고 낡은 자전거를 넘어뜨리며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하지만 결국 힘의 차이는 명백했다.
한 남자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아 벽으로 밀쳤다. 그 충격으로 할머니는 잠시 정신을 잃었지만 멀리서 들려오는 경찰 사이렌 소리에 사내들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이웃 중 누군가가 소란을 듣고 신고한 것이었다. 젠장, 아이는 놓쳤다. 일단 빠져 사내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서둘러 자리를 떴다. 잠시 후 할머니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겨우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부러진 듯한 팔의 고통도 잊은 채 비틀거리며 소라와 약속했던 동네의 낡은 공중전화부수로 향했다. 소라가 그곳에서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그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아이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다. 이번 습격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그들은 아이를 납치하려 했고 자신을 죽일 수도 있었다. 오선희 할머니는 깨달았다. 더 이상 혼자 힘으로는 소라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웠으며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곳까지 다가왔다. 이대로 도망만 다니다가는 언젠가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낡은 신문 조각 하나를 꺼냈다. 6년 전 사고 소식을 전하던 신문이었다. 그곳에는 사고를 당한 SY그룹 며느리의 사진과 함께 남편인 강민준의 사진도 작게 실려 있었다. 시장에서 마주쳤던 바로 그 남자였다. 할머니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저 남자가 과연 적일까? 아니면 유일한 희망일까? 그녀는 결심해야만 했다. 이 위험한 도박에 아이의 목숨을 걸어야 할지 모른다고. 최진혁 실장의 긴급한 보고는 강민준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뒤흔들었다. 그들이 찾아낸 지하방은 처참했다. 부서진 문짝, 바닥에 낭자한 핏자국, 그리고 폭력의 흔적이 역력한 아수라장. 이웃들은 정체불명의 사내들이 노파를 공격했으며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미 그들은 사라진 뒤였다고 증언했다. 최 실장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단순 강도가 아닙니다.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자들입니다. 목표는 명확히 아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보고는 민준에게 망치와 같은 충격을 주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누군가가 자신과 똑같이, 아니 자신보다 더 필사적으로 그 아이를 쫓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폭력을 사용하는데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민준의 뇌리가 차갑게 식었다. 지금까지는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다는 절박함과 희망이 그의 행동을 이끌었다면 이제는 딸의 목숨을 지켜야 한다는 처절한 사명감과 정체 모를 적에 대한 불타는 분노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단순히 과거를 찾는 것이 아니었다. 현재 진행형인 거대한 위협과 싸워야만 했다. 그는 즉시 명령을 내렸다. 수색팀의 절반을 쪼개 아이와 노파를 찾는 일을 계속하되 나머지 절반은 지금부터 6년 전 사고를 재조사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최진혁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민준의 눈빛을 보고는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의 눈빛은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다. 민준은 더 이상 경찰의 공식 보고서를 믿지 않았다. 그는 SY그룹이 가진 모든 자원과 인맥을 동원하여 비밀리에 특별 조사팀을 꾸렸다. 전직 국정원 요원 출신의 베테랑 조사관,
최고의 화이트 해커, 그리고 국내 최고의 법의학 전문가들이 극비리에 소집되었다. 그들의 첫 번째 임무는 사고 기록 전체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파헤치는 것이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고의 생존자를 찾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살인 사건의 목격자이자 유일한 증거를 찾는 것이다. 민준이 조사팀에게 내린 첫 마디였다. 이 한마디에 조사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들의 눈빛에서 단순한 업무를 넘어선 비장함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 벌이는 거대한 전쟁의 선봉에 선 셈이었다. 조사팀은 가장 먼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데이터부터 분석했다. 공식 보고서에는 사고 후 발생한 화재로 인해 데이터가 전소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SY그룹의 기술팀이 원본 파일을 복원하고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데이터는 화재가 아니라 강력한 자기장으로 인해 의도적으로 삭제된 것이었다. 명백한 증거, 인멸의 흔적이었다. 두 번째 의문점은 목격자들의 진술이었다.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한 3명의 목격자 진술서는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놀랍도록 일치했다. 조사팀이 그들의 뒷조사를 시작하자 더 큰 의혹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 중 2명은 사고 발생 한 달 뒤 거액의 현금을 받고 해외로 이민을 갔으며 나머지 1명은 1년 뒤 의문의 실족사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다. 그때 법의학팀이 사고 현장 사진을 분석하다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수십 장의 사진을 고해상도로 복원하고 정밀 분석한 결과 부서진 차량의 사이드미러 조각에 아주 희미하게 반사된 형체가 포착되었다. 그것은 보고서에는 존재하지 않던 대형 덤프트럭의 일부였다. 이 발견은 조사를 급진전시켰다. 해커팀은 당시 사고 현장 주변의 모든 교통관제 시스템과 사설 CCTV 서버를 샅샅이 뒤졌다. 대부분의 데이터는 시스템 오류를 가장하여 삭제된 상태였지만 한 편의점의 낡은 서버에 백업된 영상 조각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그 짧은 영상에는 문제의 덤프트럭이 아내의 차를 불과 몇 미터 뒤에서 바짝 추격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아내와 딸은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었다. 정체불명의 트럭이 고의적으로 그들의 차를 갓길 낭떠러지 아래로 밀어버린 계획된 살인이었다. 강민주는 사무실의 대형 스크린에 띄워진 영상을 보며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을 느꼈다. 그의 심장을 찢어놓았던 비극이 누군가의 추악한 탐욕이 만들어낸 범죄였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그는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다. 누가? 왜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가? 그는 사고가 났던 시점을 기준으로 그룹 내의 권력 구도를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다. 당시 그는 아버지인 선대 회장의 뒤를 이을 가장 유력한 후계자였지만 그의 입지는 아직 불안정했다. 그리고 그의 가장 큰 정적은 바로 숙부인 강태식 전무였다. 민주는 지난 6년간의 모든 이사회 회의록, 주주총회 자료, 그리고 주요 임원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소름 끼치는 패턴이 드러났다. 사고 이후 그가 슬픔에 잠겨 경영 일선에서 잠시 물러나 있던 시기에 강태식은
자신의 세력을 급격하게 확장했다. 민준의 후계를 반대하던 세력들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고 회사의 주요 보직은 모두 태식의 사람들로 채워졌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강민준의 아내는 그 자체로 그의 가장 강력한 버팀목이었다. 그녀의 친정은 SY그룹의 주요 주주 가문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그녀가 사라짐으로써 민주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우군을 잃었고 강태식은 그 공백을 파고들어 자신의 입지를 다졌던 것이다. 모든 정황이 한 사람, 바로 숙부 강태식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 순간 민주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딸아이는 그 끔찍한 살인 현장의 유일한 생존자이자 목격자였다. 그리고 소녀의 손에 있던 반지는 아이가 바로 자신의 딸, 강서연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표였다. 강태식이 지금 저렇게 필사적으로 아이를 쫓는 이유는 자신의 완전 범죄를 마무리 짓기 위함이었다. 강민주는 거대한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그 위에는 조작된 블랙박스, 매수된 증인, 유령 트럭, 그리고 강태식의 사진이 복잡한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의 슬픔은 이제 차가운 분노를 넘어선 섬뜩한 사리로 변해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딸을 찾는 여정이 아니었다. 아내의 복수를 하고 자신의 가족을 파괴한 악마를 심판하는 전쟁이었다. 강민주는 이제껏 자신이 사용했던 방식이 완전히 틀렸음을 깨달았다. 거대한 힘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는 것은 SY그룹의 회장으로서는 유효한 전략이었지만 겁에 질린 노파와 어린아이에게는 최악의 접근법이었다. 자신의 거대한 조직이 움직일수록 아이와 할머니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들 것이고 동시에 강태식의 하이에나들에게는 더 선명한 목표물이 될 뿐이었다. 그는 전략을 전면 수정했다. 추격 대신 그는 거대한 안전망을 펼치기로 결심했다. 위협적인 경호원들과 정보원들을 거두어들이는 대신 그는 SY그룹의 사회공헌재단을 전면에 내세웠다. 재단의 이름으로 서울 시내의 노숙자와 결시가동을 위한 대규모 긴급 구호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특히 할머니와 소라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역을 중심으로 임시 쉼터와 무료 진료소를 집중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과정은 최진혁 실장의 철저한 감독에 이루어졌다. 쉼터에 배치된 직원들은 위압적인 남자들 대신 친절하고 상냥한 인상의 여성 사회복지사들로 구성되었다. 그들의 임무는 두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찾아오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민주는 할머니에게 선택권을 주기로 한 것이었다. 위협이 아닌 신뢰의 손길을 내밀어 보기로. 한편 오선희 할머니와 소라는 절망의 벼랑 끝에 내몰려 있었다. 사내들의 습격을 피해 겨우 도망친 그들은 재개발 지역의 폐건물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는 늙은 할머니의 뼈를 시리게 했고 그날의 충격으로 소라는 열이 펄펄 끓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팔은 시퍼렇게 멍이 들어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다. 수중에는 약을 살 돈은커녕 빵 한 조각 살 돈도 남아있지 않았다. 할머니는 잠든 소라의 이마를 짚으며 피눈물을 삼켰다. 6년 동안 아이를 지키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결국 이런 비참한 상황에 부딪히고 말았다. 이대로라면 아이는 병으로 혹은 굶주림으로
그것도 아니면 다시 찾아올 그놈들의 손에 죽게 될지도 몰랐다. 바로 그때 할머니는 우연히 건물 창문 틈으로 거리 건너편에 세워진 푸드트럭을 보게 되었다. 그 위에는 SY그룹 나눔 재단이라는 글자와 함께 따뜻한 수프를 무료로 나누어 준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SY그룹. 할머니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신문 조각을 꺼냈다. 시장에서 마주쳤던 그 남자의 회사가 분명했다. 그것은 독이 든 성배와도 같았다. 저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날 유일한 동아줄이기도 했다. 할머니는 펄펄 끓는 소라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녀는 악마와도 거래할 수 있었다. 그녀는 소라를 폐건물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혼자서 거리로 나섰다. 그리고는 나눔 재단의 붓으로 다가가 병든 손녀를 위해 약과 죽을 좀 얻을 수 있겠냐고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예상과 달리 너무나 친절한 얼굴의 젊은 사회복지사였다. 그녀는 할머니의 다친 팔을 보고는 즉시 구급상자를 가져와 치료해 주기까지 했다. 할머니는 경계를 풀지 않으면서도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죽과 해열제를 챙겼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돌아가는 척하다가 마치 실수인 것처럼 품에 있던 낡은 신문 조각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강민준의 얼굴에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진 바로 그 신문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던지는 마지막 시험이었다. 사회복지사는 할머니가 사라진 뒤 바닥에 떨어진 신문 조각을 발견했다. 그리고는 최진혁 실장에게 배운 프로토콜에 따라 즉시 그 사실을 사진으로 찍어 보고했다. 보고는 순식간에 강민준에게까지 전달되었다. 민준은 사진 속 신문 조각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할머니가 자신에게 보내는 절박한 신호임을 직감했다. 그는 할머니의 시험에 응답하기로 했다. 그는 초에 실장을 통해 사회복지사에게 지시를 내렸다. 경찰이나 경호원을 보내는 대신 아이를 위한 추가적인 의약품과 따뜻한 담요, 그리고 강민준 자신이 직접 쓴 손편지를 전달하라고. 편지에는 어떤 위협이나 강요도 없었다. 오직 잃어버린 딸을 애타게 찾는 한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만이 담겨 있었다. 어르신, 저 또한 제 아이를 찾는 아버지일 뿐입니다. 부디 제게 아이를 지킬 기회를 주십시오. 편지의 마지막에는 만날 장소와 시간이 적혀 있었다. 인사동의 작고 오래된 찻집,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으면서도 결코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 없는 공개된 장소였다. 그리고 그는 반드시 혼자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며칠 후, 약속된 시간에 오선희 할머니는 찻집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소라를 재단의 임시 쉼터에 있는 그 사회복지사에게 잠시 맡기고 온 터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안과 경계심이 가득했다. 찻집 안쪽 자리에는 약속대로 강민준이 혼자 앉아 있었다. 그는 값비싼 수트 대신 평범한 면바지와 스웨터 차림이었다. 그는 SY그룹의 회장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중년 남자의 모습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민준이었다. 그는 할머니를 다그치거나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로 조심스럽게 밀었다. 활짝 웃고 있는 젊은 아내와
그녀의 목에 매달려 있는 새 살백이 딸 아이의 사진이었다. 사진 속 아내의 손에는 그 반지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제 아내, 지수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제 딸, 서연입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지난 6년간의 고통과 상실감, 그리고 시장에서 반지를 발견했을 때의 충격에 대해 담담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들이 정체불명의 적에게 쫓기고 있다는 사실과 자신이 그들을 해치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오선희 할머니는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진실을 보았다. 권력자의 오만함이 아닌 가족을 잃은 한 남자의 깊은 슬픔을 보았다. 그녀는 사진 속 어린아이의 얼굴과 자신이 기른 소라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웃는 모습이, 눈매가, 작은 입술이 신기할 정도로 닮아 있었다. 그녀의 마지막 의심의 벽이 허물어져 내렸다. 마침내 할머니는 입을 열었다. 그녀는 6년 전 그날 밤 빗속에서 발견했던 끔찍한 사고 현장과 죽어가면서도 딸을 살려달라 애원하던 젊은 엄마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 이야기했다. 기억을 잃은 아이를 데리고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위협을 피해 살아온 지난 세월의 고통을 토해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하나의 거대한 비극으로 합쳐졌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강민주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6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다. 아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딸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제 딸을, 서연이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부턴 제가 두 분을 지키겠습니다. 강태식의 호화로운 집무실 안에는 지독한 위기감이 감돌았다. 그가 고용한 해결사로부터 온 보고는 최악이었다. 목표물이었던 노파와 소녀는 다시 한번 연기처럼 사라졌고 그들이 머물렀던 지하방 주변은 이미 강민준의 사람들이 장악한 뒤였다. 설상가상으로 회사 내부에 심어둔 정보원에게서 더 불길한 소식이 날아들었다. 강민준이 벌이던 대대적인 공개 수색이 갑자기 중단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대신 그룹 내 최고 위급 임원들조차 접근할 수 없는 극비 프로젝트 팀이 가동되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조사 목표가 바로 6년 전 교통사고라는 소식이었다. 강태식의 등줄기에 차가운 식은땀이 흘렀다. 모든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결론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수색이 멈췄다는 것은 민준이 이미 그들을 찾았다는 의미였다. 과거의 사고를 파헤친다는 것은 민준이 모든 진실을 알았거나 혹은 알아내가고 있다는 뜻이었다. 강태식은 자신이 친 거대한 거미줄이 턱 밑까지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우아하게 앉아서 상황을 관망할 여유가 없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든 것을 잃고 파멸하게 될 것이었다. 한편 강민주는 오선희 할머니와 딸 서연 소라을 세상 그 누구도 찾을 수 없는 안전가옥으로 옮겼다. 그곳은 SY그룹이 WVIP를 위해 비밀리에 운영하는 최고급 펜트하우스였다. 밖에서는 평범한 오피스텔처럼 보였지만 내부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방탄 유리로 둘러싸여 있었고
최진혁 실장이 직접 선발한 최전계 경호원들이 24시간 철통 경비를 서고 있었다. 6년 만에 마주한 딸과의 시간은 기쁨인 동시에 고통이었다. 서연이는 여전히 기억을 찾지 못한 채 낯선 환경과 낯선 아버지를 두려워했다. 아이는 오직 오선희 할머니의 품에서만 안정을 찾았다. 민주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매일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함께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어주며 잃어버린 시간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 나가려 노력했다. 그는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싸우고 있었다. 하나는 딸의 다친 마음을 여는 가슴 아픈 싸움이었고, 다른 하나는 숙부라는 이름의 악마를 심판하기 위한 차가운 전쟁의 준비였다. 최진혁의 비밀조사팀은 강태식이 범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거의 다 확보한 상태였다. 이제 남은 것은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마지막 한 수였다. 궁지에 몰린 강태식은 마침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강민준을 직접 공격할 수 없으니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SY그룹 자체를 흔들어 버리기로 결심했다. 그가 오랫동안 심어둔 부패한 임원들과 해외의 유령 회사를 동원한 거대한 작전이 시작되었다. 강민준이 회사 문제에 정신이 팔린 틈을 타 아이를 다시 한번 노리기 위한 계략이었다. 며칠 뒤 대한민국 경제계가 발칵 뒤집혔다. SY그룹의 재무 상태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가 언론을 통해 터져나왔고, 동시에 정체불명의 해외 자본이 막대한 자금력으로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했다. SY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언론은 연일 강민준의 경영 능력에 대한 비판 기사를 쏟아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회의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강태식을 위시한 임원들은 목소리를 높여 민준을 비난했다. 그들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그를 압박했다. 강태식은 마치 회사를 걱정하는 충신처럼 위선적인 표정을 지으며 이 모든 혼란을 뒤에서 조종하며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과 달리 강민준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침착했다. 오히려 그의 그런 모습이 상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을 향한 비난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이 모든 것이 잘 짜인 연극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역의 서막을 열었다. 그는 먼저 언론에 유출된 정보가 어떻게 조작되었는지를 명확한 데이터로 증명해 보였다. 그리고 이어서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 보고서를 스크린에 띄웠다. 자금의 출처는 여러 단계를 거쳐 교묘하게 세탁되었지만 그 종착지는 바로 이 회의실에 앉아 있는 몇몇 임원들의 차명 계좌를 향하고 있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공모자들이 사색이 된 채 굳어버렸다. 강태식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며 모든 것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진 뒤였다. 강민준은 숙부가 자신을 공격할 것을 이미 예측하고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 사태는 그에게 위기가 아니라 회사 내부의 적들을 한 번에 솎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강민준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이사회를 장악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수습할
로드맵을 제시하며 동시에 내부 공모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 착수를 선언했다. 그를 불신하던 중립 성향의 이사들마저 그의 압도적인 위기관리 능력과 카리스마에 감탄하며 지지를 표명했다. 강태식의 쿠데타는 처참한 실패로 돌아갔다. 강태식은 굳은 얼굴로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그의 계획은 완벽했지만 강민주는 그보다 한 수 위였다. 그는 조카의 능력을 너무 얕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회사 내에서 그의 영향력은 사라졌고 감사팀의 칼날이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에게는 더 이상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차에 오르자마자 해결색의 마지막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냉정함을 잃고 절박함과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계획 변경이다. 이제 신중함 따위는 필요 없어. 어떤 방법을 써도 좋으니 당장 아이를 납치해. 지금 당장 기업을 둘러싼 전쟁은 끝났지만 이제 목숨을 건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강민준이 딸 서연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던 그 순간은 지난 6년간 그가 꿈속에서조차 가져보지 못했던 평화 그 자체였다. 안전가옥의 아늑한 거실,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그의 낮은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아이는 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댄 채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아이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부드러운 샴푸 향기가 그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 서연이는 고개를 들어 그를 올려다보았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경계심이 없었다. 그 대신 아주 작은 신뢰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아이는 아주 작은, 거의 들리지 않을 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 빠. 그 한마디에 강민준의 세상이 멈췄다. 그는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간신히 참으며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지독한 악몽의 전주곡에 불과했다. 바로 그 시각, 강태식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의 해결사는 정면 돌파 대신 교활한 내부 파괴 공작을 선택했다. 건물에 유지보수 업체 직원을 매수하여 화재 경보 시스템에 고의적인 오류를 일으키게 만들었다. 칠흑 같은 어둠과 귀를 찢는 경보음이 건물을 순식간에 혼돈으로 몰아넣었다. 최진혁의 경호팀은 훈련받은 대로 즉시 서연과 오선희 할머니를 보호하며 비상 대피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적들의 계획은 그보다 한 수 위였다.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한 소방관으로 위장한 괴한들이 대피하는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왔다. 그들은 연막탄을 터뜨려 시야를 가린 뒤 경호팀의 방어선을 순식간에 무너뜨렸다. 아수라장 속에서 격렬한 격투가 벌어졌다. 최진혁은 사자처럼 싸웠지만 수적으로 열세였다. 그가 잠시 주춤하는 사이 한 괴한이 비명을 지르는 서연이를 낚아채 어깨에 둘러매고는 비상계단을 통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오선희 할머니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렸지만 거칠게 밀쳐져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다른 층에서 대피를 지휘하던 민주는 보고를 받고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상황이 끝난 뒤였다. 부상당한 경호원들, 정신을 잃은 오선희 할머니, 그리고 텅 빈 공간. 최악의 악몽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그의 주머니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는 강태식이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숙부의 목소리는 광기와 승리감에 차 있었다. 1시간 주지. 인천항 제7부두로 혼자 와라. 내 딸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싶다면 경찰에 알리는 순간 아이는 바다 깊은 곳에서 물고기 밥이 될 거다. 협박을 끝으로 전화는 끊겼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민준의 눈은 이상할 정도로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부상당한 최진혁에게 다가가 그를 일으켰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놈이 미끼를 물었어. 내가 예상했던 그대로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강태식의 마지막 발악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가 입고 있던 외투의 옷깃에 육안으로는 식별조차 불가능한 초소형 추적 장치를 부착해 두었던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납치가 아니었다. 민준이 설계한 거대한 함정의 마지막 단계였다. 밤의 인천항은 음산했다. 부두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와 을씨년스러운 바닷바람 소리만이 가득했다. 약속 장소인 7부두에는 수많은 컨테이너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고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짙은 어둠을 다 몰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약속대로 혼자 차에서 내린 민준의 눈에 부두 끝에 서 있는 강태식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의 옆에는 겁에 질려 울고 있는 서연이가 있었고 주변에는 해결사를 비롯한 여러 명의 장정들이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들 뒤로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시동을 건 차에 대기하고 있는 밀항선이 보였다. 강태식은 모든 것을 가졌다는 듯한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민준을 맞이했다. 꼴 좋구나. 민준아. 결국 내 놈은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어. 강태식은 광기 어린 목소리로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6년 전 자신의 형과 형수를 어떻게 죽음으로 몰아넣었는지,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 어떤 추악한 짓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희열을 느끼며 떠들어댔다. 그는 민준을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릴 생각이었다. 하지만 민준은 분노에 휩싸여 달려들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숙부를 바라보았다. 그는 피해자가 아닌 심판자의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당신의 죄는 거기서 끝이 아니지. 비자금, 횡령, 배임. 당신이 내 아버지를 배신하고 회사를 조먹어 온 모든 증거. 내가 다 가지고 있다. 민주는 그의 모든 범죄를 낱낱이 읊으며 그의 오만함 뒤에 숨겨진 질투와 탐욕을 비웃었다. 강태식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서연이의 목에 칼을 겨누며 소리쳤다. 닥쳐라, 이제 다 끝났어. 그가 아이를 끌고 배에 오르려던 바로 그 순간. 민주는 조용히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함정이 발동된 것이다. 사방의 컨테이너들 위에서 수십 개의 서치라이트가 일제히 불을 밝히며 부두를 대낮처럼 밝혔다. 어둠 속에서 매복하고 있던 최진혁의 경호팀과 경찰 특공대가 사방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바다에서는 해양 경찰의 고속정이 밀항선의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었다. 강태식의 부하들은 순식간에 포위되었고 절망적인 저항이 시작되었다. 부두는 순식간에 총성과 고함이 난무하는 전쟁터로 변했다. 경찰이 나머지 조직원들을 제압하는 동안 민주는 오직 한 사람, 강태식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것은 6년간의 슬픔과 분노, 배신감이 폭발하는 숙부와 조카의 처절한 싸움이었다. 딸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폭발적인 힘을 뿜어내는 민준을 늙고 탐욕에 찌든 강태식이 당해낼 수는 없었다.
결국 민준의 주먹에 쓰러진 태식의 손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민준은 울고 있는 서연이에게 달려가 자신의 코트를 벗어 아이를 감싸 안았다. 그는 끔찍한 광경으로부터 딸의 눈을 가려주며 아이의 귓가에 속삭였다. 괜찮아, 서연아. 이제 다 끝났어. 아빠가 있잖니?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차가운 밤비가 쏟아져 내렸다. 마치 지난 6년간의 모든 비극과 악몽을 씻어내려는 듯이 인천항에서의 그 끔찍한 밤이 지나고 대한민국은 SY그룹을 둘러싼 충격적인 스캔들로 들끓었다. 언론은 연일 왕자의 난에 빗대어 오너 일가의 추악한 진실을 대서특필했고 SY그룹의 주가는 끝을 모르고 추락했다. 회사가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에 봉착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강민주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위기관리팀을 진두지휘하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그는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카메라 앞에 섰다. 대중 앞에 선 그의 모습은 피로에 젖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진실했다. 그는 기업 총수가 아닌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희생된 아내의 남편으로서 입을 열었다. 그는 지난 6년간의 고통과 딸을 찾게 된 기적.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숙부 강태식의 끔찍한 범죄를 담담하게 밝혔다. 그의 고백에는 어떤 변명이나 포장도 없었다. 오직 진실만이 담겨 있었고 그 진실의 무게는 다른 모든 억측과 소문을 잠재울 만큼 강력했다. 여론은 급반전되기 시작했다. 대중은 비정한 기업 총수가 아닌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운 한 남자의 편에 서기 시작했다. 강태식과 그의 하수인들은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강민준의 비밀 조사팀이 수집한 방대한 증거와 항구에서 확보된 자백 영상, 그리고 체포된 조직원들의 증언은 그의 모든 죄를 명백하게 증명했다. 그는 살인교사, 납치, 횡령, 주가 조작 등 수십 개의 죄목으로 기소되어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탐욕스러운 왕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모든 법적, 경영적 문제가 정리된 후 민주는 비로소 자신의 진짜 삶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오선희 할머니를 최고의 병원으로 모셨다. 할머니는 그에게 단순한 은인이 아니었다. 지난 6년간 서연이의 유일한 가족이었고 이제는 그의 새로운 가족이기도 했다. 그는 할머니를 서연이의 법적 보호자로 함께 등록하고 평생을 책임지겠다고 굳게 약속했다. 서연이는 최고의 아동심리 전문가들에게 상담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아이의 잃어버린 기억은 드라마처럼 한순간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것은 안개 속에서 희미한 풍경이 서서히 드러나듯 아주 조금씩 단편적인 이미지와 감각으로 떠올랐다. 엄마의 따뜻한 품, 함께 부르던 노래의 멜로디, 햇살 좋은 오후에 맡았던 꽃향기 같은 것들이었다. 어느 날 오후, 민주는 서연이에게 엄마의 유품이었던 작은 오르골을 보여주었다. 그가 태엽을 감자 익숙하면서도 아련한 멜로디가 울려 퍼졌다. 그 순간 서연이의 큰 눈망울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그리고 아이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속삭였다. 엄마. 그것은 아이가 과거와 연결된 첫 번째 분명한 신호였다. 민주는 중대한 결심을 내렸다. 그는 그룹의 경영 일선에서
잠정적으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최측근이었던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겼다. 이제 그에게 회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딸과의 시간을 보내며 부서진 가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다. 그는 차갑고 삭막했던 자신의 저택을 떠나 따뜻한 햇살이 드는 정원 있는 집으로 이사했다. 그곳에서 그는 서툴지만 진심을 다해 아빠가 되는 법을 배워나갔다. 함께 공원에 가서 자전거를 타고 동물원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주방을 엉망으로 만들며 쿠키를 구웠다. 냉철한 CEO 강민주는 사라지고 딸의 웃음 한 번에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하는 평범한 아버지 강민준이 그 자리를 채워나갔다.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던 결혼 반지는 이제 서연이의 작은 손가락에 비해 너무 커져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아이에게 그 반지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엄마와 아빠의 사랑의 증표였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은 서연이는 한참 동안 반지를 만지작거리다가 스스로 반지를 빼서 엄마의 사진이 담긴 작은 보석함에 넣었다. 과거를 떠나보내고 현재를 살아가기로 한 아이만의 의식이었다. 그리고 6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 기운이 완연한 어느 이른 아침, 강민주는 새로 이사한 집에 테라스에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이제 더 이상 그늘진 얼굴에 소라가 아닌 밝고 건강하게 웃는 딸 강서연이 있었다. 아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거리며 아빠의 품에 안겼다. 아빠, 오늘 해는 어제보다 더 예쁜 것 같아. 서연이의 말에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시선은 붉게 물들어가는 한강과 서울의 아침 풍경을 향했다. 지난 6년간 그의 삶을 지배했던 길고 긴 밤은 끝났다. 그의 마음속에도 비로소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때 집 안에서 오선희 할머니가 2사람을 위한 따뜻한 차를 들고 나왔다. 이제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닌 사랑받는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가득했다. 3사람은 함께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다.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들은 이제 함께였고 서로의 온기로 그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었다. 강민준에게 그리고 서연이에게 진정한 가족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